비 내리는 서울의 강남구에서 전구진은 홀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웠다. 비는 그의 맞춤 정장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혜진이 떠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우진은 SK테크놀로지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개인 재산은 수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의 아내 혜진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성공과 부는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혜진아, 그는 비 내리는 밤에 속삭였다. 네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계속 걸었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멀어지고 도시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는 목적지 없이 걸었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다. 아마도 길을 잃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에게 부딪혔다. 아니, 누군가가.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비틀거리며 작은 형체를 보았다. 작은 소녀였다. 그녀의 얼굴은 비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다. 아저씨,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진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니? 소녀는 그의 소매를 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아저씨가 제 아빠인 척 해주세요. 그냥 저를 안아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우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소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포인지 추위인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저기요. 우진은 고개를 들어 두 명의 남자가 골목길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당신,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신가요? 소녀는 우진의 품에서 더 움츠러들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두려움은 진짜였다. 네, 우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비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딸이요? 우리는 방금 해피하우스 보육원에서 도망친 여자아이를 쫓고 있습니다. 우진은 작은 소녀를 더 단단히 껴안았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서연입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경비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우진의 비싼 시계와 맞춤 정장을 눈여겨보았다. 당신이 이런 상태로 딸과 저녁을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은 재빨리 생각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떠난 후로 서연과 저는 그녀의 추억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혜진을 떠올렸고 그 아픔은 진짜였다. 아빠, 작은 소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안정적이었다. 집에 가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진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빠르게 대응했다. 그래 서연아, 내 동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경비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우진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소녀의 설득력 있는 연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우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구진 씨, 경비원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보육원에서 도망친 두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은 7살 여자아이고 다른 한 명은 5살 남자아이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비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진과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 갔어. 우진이 마침내 말했다. 소녀는 천천히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우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 작았고 어렸다. 그의 마음은 그녀가 혼자 이 어두운 골목길에 있다는 생각에 무거워졌다. 내 이름이 뭐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김서연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경비원들이 오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넌 꽤 영리하구나, 서연아. 그런데 왜 보육원에서 도망쳤니?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제 동생 민준이랑요. 누군가가 민준이만 입양하려고 했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럼 네 동생은 어디 있니? 우진이 물었다. 갑자기 걱정스러워하며. 이쪽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골목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제발 같이 와주세요. 우진은 망설였다. 그는 이미 충분히 관여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특히 그들이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때. 알았어, 그가 말했다. 데려가 줄게. 서연은 그를 골목 끝까지 인도했고 거기서 그들은 작은 골판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 작은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담요로 감싸져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내가 돌아왔어. 서연이 동생에게 속삭였다. 이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작은 민준이는 우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 민준아,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전구진이야. 내 누나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그의 옆에 앉아 그를 껴안았다. 저희가 가족을 잃었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큰 불이 났어요. 민준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전 그를 구해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들은 그가 느낀 것과 같은 상실감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다. 너희들 배고프니? 그가 물었다. 두 아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 우진이 말했다. 우리 같이 가서 뭐라도 먹을래? 서연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근데 경비원들이 다시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우진이 확신시켰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약속할게. 그는 비에 젖은 재킷을 벗어 민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팔에 안아들었다. 가자.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자유로운 손을 내밀며. 우리 같이 따뜻한 곳에 가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비 내리는 골목길을 나섰다. 그들은 강남의 조용한 가족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곳은 고급스러웠지만 편안했다. 종업원들은 물에 젖은 우진과 두 아이들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관대한 팁에 그들은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다. 그들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마치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보여주듯이. 우진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돌본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마침내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해피하우스 보육원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들은 민준이랑 저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들은 말해요. 형제가 함께 입양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전 민준이를 떠날 수 없어요. 전 약속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의 결속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와 혜진 사이의 결속과 같았다. 깨질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민준이랑요. 우진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치고 무서워하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강했다. 특히 서연은. 그녀의 용기는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동생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 우진의 마음속에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옳게 느껴졌다. 서연아, 민준아, 그가 말했다. 결심을 다지며.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내가 너희를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우리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서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정말이야. 우진이 대답했다. 내 집은 크고 비어 있어. 너희들이 있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우리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아니, 우진이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순간, 이 결정이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옳게 느껴진다는 것만 알았다.
혜진의 상실 이후로 레스토랑을 나와 우진은 운전기사를 불렀다. 그의 검은 리무진이 곧 도착했다. 와, 민준이 속삭였다. 처음으로 약간의 흥분을 보이며. 이게 아저씨 차예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응, 타자. 아이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채 올랐다. 우진은 그들 뒤에 타고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들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 정말 부자세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안전하다는 거야.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물었다. 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아마도 나도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야. 서연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이미 우진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우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민준을 안아들어 올렸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이게 아저씨 집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눈을 크게 뜨며. 응, 우진이 대답했다.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그는 민준을 손님방에 눕혔다. 서연은 형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편안하게 쉬어, 우진이 말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우진이야. 내일 봐 서연아. 그는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한밤의 산책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경이로워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했다. 우진은 이른 아침에 깨어났다. 그는 몇 초 동안 혼란스러웠다. 어제 밤의 기억이 그에게 밀려왔다. B2I,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손님방으로 가서 문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서연과 민주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작은 팔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아마도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껴서일 것이다. 우진은 부드럽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커피를 만들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법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권리가 없었다. 그들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법을 어기고 싶지도 않았다. 우진은 그의 변호사 박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은 수년간 그의 법률 자문이자 친구였다. 우진 씨,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지훈 씨, 나 조언이 필요해. 복잡한 상황이야. 우진이 말했다. 그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아니, 우진이 반박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어. 그들은 보육원에서 학대받고 있었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 아직은. 하지만 서연이 말한 걸 들었어야 했어.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 씨, 당신은 지금 위험한 땅에 서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어.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합법적으로 그들을 입양해야 합니다. 지훈이 제안했다.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어? 우진이 물었다. 갑자기 희망을 느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겁니다. 당신 같은 명성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이요.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은 아이들에 대한 임시 보호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사가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진이 물었다. 내가 사설 탐정을 몇 명 알아. 그들이 해피하우스 보유권을 조사할 수 있어. 하지만 우진 씨,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괜찮아, 우진이 말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통화가 끝난 후 우진은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계란과 토스트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식사를 준비하던 중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고 서연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 그가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어젯밤보다는 덜 두려워 보였다. 배고프니?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도요. 그럼 가서 깨워볼래? 아침 식사가 곧 준비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몇 분 후 그녀는 졸린 민준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민준이 그것을 깨뜨렸다. 아저씨, 집이 정말 크네요. 그가 말했다. 입안에 토스트를 가득 채우며.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응,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져.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좋아.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길 바라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너희들이 해피하우스에 등록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너희들은 그곳에 있어야 해.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데려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우진이 약속했다. 내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는 변호사야. 그리고 나는 글쎄, 나는 약간의 영향력이 있어. 아저씨가 유명한가요? 민준이 물었다. 우진은 웃었다. 조금.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아침 식사 후 우진은 아이들에게 옷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어젯밤에 젖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몇 가지 옷을 주문했고 그것들이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둘러보여 주었다. 아이들은 넓은 거실과 테라스, 특히 우진이 가끔 일하는 홈시어터 겸 사무실에 감탄했다. 와, 아저씨가 이 모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의 워크스테이션을 가리키며. 응, 우진이 대답했다. 내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해. 어떤 종류의 기술이요? 그녀가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그게 왜 아저씨가 부자인 이유예요? 민준이 물었다. 우진은 웃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돈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서연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아저씨는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우진은 그 직설적인 관찰에 놀랐다.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한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그가 인정했다. 내 아내가 1년 전에 떠났어. 그녀가 매우 아팠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약간 길을 잃었던 것 같아. 서연은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우리 부모님도 떠났어요. 화재가 났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실의 의미를 알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건 아마 오실 거야. 우진이 말했다. 일어서며. 잠시만 기다려. 그는 문으로 걸어갔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택배기사가 아닌 2명의 경찰관을 마주했다. 전구진 씨?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우진이 대답했다. 갑자기 불안해하며. 해피하우스 보육원에서 실종된 2아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우진의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경찰관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서연과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들, 우진이 말했다. 이분들과 잠깐 이야기할게.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서연은 민준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경찰관님, 우진이 말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그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나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요, 우진이 인정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분리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안 돼요. 서연이 외쳤다. 갑자기 일어서서. 제발요.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들은 우리를 분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지하실에 가둘 거예요.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하실이라니?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을 처벌실이라고 불러요. 규칙을 어기면 그곳에 가두고 밤새 그곳에 있어야 해요. 어둡고 추워요. 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경찰관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저는 SK테크놀로지의 CEO입니다. 저는 자격이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해피하우스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명백히 우진의 이름과 직위를 인식했다. 정 회장님, 그들 중 한 명이 존경의 뜻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진이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곧 여기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은 제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우진의 명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경찰관들이 떠난 후 서연이 우진에게 달려와 그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 않아서. 우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약속했잖아, 서연아.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지킬게. 민준도 다가와 우진의 다리를 안았다. 우진은 쪼그려 앉아 어린 소년도 껴안았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희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그러길 바라. 우진이 대답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날 오후 지훈이 우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그가 말했다. 우진과 거실에서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우진이 그들을 위해 설치한 게임 콘솔로 놀고 있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우진이 물었다. 제가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아이들의 주장 때문에 판사가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해피하우스 보유권은 싸울 겁니다. 그들의 평판이 걸려 있으니까요. 좋아. 우진이 말했다. 우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당신이 정말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지훈이 물었다. 우진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겨우 하루 전에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것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래, 그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나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강력한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유권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우진이 말했다. 이것은 중요해.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것을 오랜만에 봅니다. 혜진이 떠난 이후로 처음이에요. 우진은 그 관찰에 놀랐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존재했다, 살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우진은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루 전만 해도 그는 혼자였고 방향을 잃었다. 이제 그는 두 아이의 보호자였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그들의 직업 때문에 그들은 항상 미루고 있었다. 시간이 있을 거야.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혜진아,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지키는 것. 바람만이 그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혜진이 그의 선택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항상 타인을 돕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는 약속했다. 별들과 혜진의 기억에. 이 아이들이 네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사랑받도록 할게. 그날 밤 우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투쟁의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다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다. 다음 며칠은 우진에게 새로운 일상을 가져왔다.
그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그는 요리책을 찾아보고 온라인 튜토리얼을 시청했다. 서연은 종종 그를 돕겠다고 자원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집안일을 할 줄 알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배웠구나. 우진이 어느 아침 서연이 능숙하게 쌀을 씻는 것을 보며 말했다. 보육원에서는 모두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더 어린 아이들은 더 간단한 일을 했고 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우진은 그녀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빨리 앗아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단지 아이로서 즐길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장난감과 책, 게임을 사주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주저했다. 그들은 이런 사치품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민준은 레고와 자동차 장난감에 푹 빠졌고 서연은 책을 좋아했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읽었고 우진은 그녀에게 더 많은 책을 약속했다. 우진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따뜻함과 기쁨을 느꼈다. 그는 회사 일에 대한 전화를 받고 긴급한 이메일에 대응했지만 그의 주된 초점은 아이들에게 있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해피하우스 보육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그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명령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지훈이 어느 오후 전화로 우진에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우진이 물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서연이 말한 처벌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탐정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에게 그들의 상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거실에 그들을 앉히고 상황을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서연아, 민준아, 그가 시작했다.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해피하우스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해. 민준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안 돼요. 여기 있고 싶어요. 나도 너희가 여기 있기를 원해. 우진이 확신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서연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보육원에 대해 더 많이 말해야 하나요? 우진은 살짝 놀랐다. 그래, 하지만 어떻게 알았니? 당신이 경찰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민준이와 제가 도망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미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배웠다. 나는 너를 믿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건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도울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해야 해. 그래서 네가 처벌실에 대해 그리고 보육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말해줄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내적 갈등이 그려졌다.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말할게요. 하지만 민준이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는 아직 어려요. 우진은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은 내 방에서 TV를 볼 수 있어. 민준이 안전하게 다른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연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확신을 얻었다. 처벌실은 지하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작은 방들이 있고 창문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그곳에 우리를 가두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밤새도록요. 어떤 규칙을? 우진이 물었다. 많은 규칙들이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심지어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도요. 제가 자주 처벌받았던 이유는 항상 민준이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그곳에 갔니? 네, 많은 아이들이요. 특히 문제아들이요. 그게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제가 문제아예요. 우진은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소장은? 그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최 소장님은 무서워요. 그녀는 미소를 짓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녀는 항상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붕이 있고 음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너희를 다치게 했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니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요. 경비원들이요. 그들은 우리를 지하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훈육사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훈육하러 와요. 우진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보육원이 힘든 곳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것은 학대였다. 서연아, 넌 정말 용감하구나.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민준이를 보호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야.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제 동생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진은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우리가 이 정보를 판사에게 전달할게. 그들이 너희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도울 거야.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약속하세요. 약속해. 우진이 말했다. 내 목숨을 걸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진은 지훈에게 전화해 서연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건 심각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아동 학대 혐의죠. 우리는 이것을 아동보호 서비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도울까? 우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해야죠.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해피하우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연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진이 물었다. 좌절감을 느끼며.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서연의 증언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탐정들이 몇 가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 우진이 말했다. 보호 명령 심리가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일 후죠. 그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당신의 평판과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보살핌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증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해피하우스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우진이 물었다. 입양된 아이들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보육원을 떠난 성인들도요. 우리 팀이 조사하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줘. 다음 며칠 동안 우진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그들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다. 그는 그들을 어린이 박물관과 놀이공원에 데려갔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만약 아이들이 그 끔찍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금요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뭔가 발견했어? 우진이 물었다. 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우리가 이전 해피하우스 거주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여성이죠.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곳을 떠났지만 서연이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꺼이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진은 희망을 느꼈다. 정말 그건 좋은 소식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훈이 계속했다. 우리 탐정 중 한 명이 해피하우스 보육원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보육원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들과 함께요. 그들은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데려가집니다. 무슨 뜻이야? 우진이 물었다. 우려가 커지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왜 아이들이 밤중에 보육원을 떠나야 할까요? 우리 탐정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추적 중입니다. 우진은 불안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처럼 들렸다. 곧 보호 명령 심리가 있어. 그때까지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민지 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도움이 될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는 그들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요일 아침 우진은 이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아이들을 그의 믿을 수 있는 비서 윤정의 집에 맡겼다. 윤정은 즉시 아이들에게 매료되었고 특히 그녀는 서연의 지적인 호기심에 감명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윤정이 우진에게 말했다. 제가 잘 돌볼게요. 제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은 고마워했다. 윤정은 그의 비서 이상이었다. 그녀는 친구였고 그가 혜진을 잃었을 때 그를 지지해 주었다. 우진과 지우는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민지를 만났다. 그녀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긴장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뿐입니다. 제가 해피하우스에 있던 시간은 힘들었어요. 서연이라는 소녀가 처벌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그곳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곳에 갔었어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요. 한 번은 그냥 책을 너무 늦게까지 읽었다는 이유로요. 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최 소장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공개적으로는 친절하고 보살피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문이 닫히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에요. 보육권은 그녀에게 사업이에요. 아이들을 돕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지훈이 물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아이들이 보육권을 떠나는 것 같은 것? 민지가 놀란 듯 보였다.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보통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요. 그들은 때때로 밤에 사라졌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이미 끔찍한 답을 두려워하며.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루머가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입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요. 우진과 지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있나요? 지훈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한 서류 작업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보육권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일부 파일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어요. 빨간색 점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우진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단순한 아동 학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을 수도 있었다. 민지 씨,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법정에서 이것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지는 망설였다. 두려워요. 최 소장은 강력한 인맥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을 위해 증언하겠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민지와 헤어진 후 우진과 지훈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만약 해피하우스가 정말로 아동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훨씬 더 큰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해피하우스는 영향력이 있어. 우진이 지적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까?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서연과 민준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엇이든 할게. 비용이 얼마가 들든 어떤 위험이 있든 상관없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른 아이들도 구할 거야. 그날 오후 우진은 윤정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고 윤정의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 정말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빛났다. 그래, 서연아.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게.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아이로 남기를 원했다. 적어도 조금 더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방금 발견한 진실로 인해 싸움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보호명령 심리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준비했다. 그는 가장 보수적인 정장을 선택했다. 오늘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보호자였다. 아이들도 일찍 일어났다. 서연은 이미 민준을 도와 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조용했다. 우진은 그녀가 오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법원에 가야 해. 그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설명했다. 판사님이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거야.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알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항상 진실만 말해요. 알아, 우진이 말했다. 네가 매우 용감하다는 것도 알아. 민주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판사님이 우리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우진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민준아. 약속할게. 그는 아이들에게 그의 변호사 친구 지훈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훈은 법정에서 그들을 대표할 것이다. 그는 또한 아이들에게 해피하우스의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소장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우진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법원으로 향했다. 우진의 차가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눈은 지훈을 찾았고 그는 법원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우진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SK테크놀로지 전구진 회장이 보육원 아이들을 입양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우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기자들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두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갑시다. 그가 말했다. 서연과 민준의 손을 잡으며 그들은 기자들을 지나쳐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서 우진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엄격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다. 그녀 옆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아마도 변호사일 것이다. 저분이 초의 소장님이에요. 서연이 속삭였다. 우진의 손을 꽉 쥐며 우진은 서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법정 안에서 그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그들의 전략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서연과 민지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탐정들이 발견한 몇 가지 증거도요. 이것이 충분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초의 소장은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진이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엄격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사건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것은 김서연과 김민준에 대한 보호명령 심리입니다. 두 아이는 현재 전구진 씨의 보호 아래 있지만 해피하우스 보육원은 그들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임시보호권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해피하우스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소장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판사님, 이것은 간단한 사건입니다. 전구진 씨는 법적 절차 없이 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유괴입니다. 해피하우스는 인가된 보육시설이며 김서연과 김민주는 법적으로 그곳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정 씨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위가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훈이 대응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두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해피하우스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최 소장의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문제 아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야기를 지어내고 규칙을 어깁니다. 판사가 개입했다. 아이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 앞으로 나와 주겠니? 서연은 불안하게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 판사석 앞으로 걸어갔다. 서연아, 해피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벌실에 대해
아이들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밤중에 사라지는 문제 아동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일관됐다. 최 소장은 그녀의 머리를 슬프게 흔들며 마치 서연의 이야기에 실망한 듯했다. 그리고 왜 도망쳤니? 판사가 물었다. 그들이 민준이를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한 가족이 그를 입양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회 소장님이 저를 지하실에 가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떠나면 저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민준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다. 최 소장이 말했다. 서연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처벌실이나 지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분리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서연을 다시 자리로 돌려보낸 후 지훈에게 물었다. 이 혐의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지훈이 말했다. 해피하우스의 전 거주자인 이민지 씨가 여기 증언하러 왔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와 선서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의 경험, 처벌실, 그리고 밤중에 사라지는 아이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증언은 서연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저는 또한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민지가 덧붙였다. 특별히 표시된 파일이 있었어요. 빨간 점이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최 소장의 변호사는 민지의 증언을 공격했다. 그는 그녀가 해피하우스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침착하게 그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다음으로 우진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어떻게 서연과 민준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진짜로 보였는지 설명했다. 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입양할 의향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우진이 확고하게 말했다. 저는 그들을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최 소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판사님, 정 씨가 기업을 운영하는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을까요? 그가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은 고귀합니다만 아마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진이 요청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소장님이 옳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1년 전에 떠난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입니다. 서연과 민주는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제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이 법정을 가로질렀다. 심지어 최 소장도 잠시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지훈이 다시 일어섰다. 판사님, 우리는 또한 해피하우스 보육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폴더를 건넸다. 이것은 우리 탐정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보육권 건물의 청사진에 따르면 실제로 지하실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또한 우리는 특정 차량이 밤중에 보육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특정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입양 중개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불법 활동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이것은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보호명령 사건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최 소장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것은 명예훼손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저는 김서연과 김민준이 현재 전구진 씨의 보호 아래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해피하우스 보육권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혐의가 조사될 때까지는요. 저는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하여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 소장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우진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아직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녀가 법정에 말했다. 해피하우스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우리의 평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혐의로 우리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단호했다. 내 결정은 내렸습니다. 정 씨는 임시 보호권을 가집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 우진은 아이들을 껴안았다. 당분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우진이 말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어.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빛났다. 지훈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좋은 결과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 소장과 해피하우스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알아. 우진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을 나갈 때 그는 초의 소장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그녀의 입술은 얇은 선으로 다물어져 있었다. 조심하세요, 정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강력한 적을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서연과 민준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아이들을 해치려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적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기자들의 홍수 속에서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정 회장님, 아이들을 입양하시나요? 해피하우스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가요? 당신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의 차로 안내했다. 그들이 차 안에 앉았을 때 서연이 물었다. 이제 끝났어요? 우진은 솔직했다. 아니, 서연아.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 그는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지훈의 탐정들이 발견한 그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들은 해피하우스와 연결된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이상한 입양 기록,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크고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그런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축하할 일이 있어. 그들이 우진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사를 고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만들게 했다. 떡볶이, 불고기, 만두, 그리고 디저트로 달콤한 팥빙수. 식사 중에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우진은 잠시 멈췄다. 그는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입양하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길 원해. 서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될 거예요. 그게 법원이 허락한다면 말이야, 우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있고 서로를 보살필 거야. 민주는 그의 의자에서 뛰어내려 우진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나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작은 팔이 우진의 목을 감싸며. 우진은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서연도 합류했고 그들은 셋이서 껴안았다. 너희들은 내 인생에 들어온 가장 놀라운 선물이야. 우진이 속삭였다. 항상 너희를 지킬게.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저녁을 보냈다. 마치 그들이 항상 가족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진의 마음 한 구석에서 그는 이것이 단지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 소장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무언가였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우진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무슨 일이야? 우진이 물었다. 우리 탐정 중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준호입니다. 그는 해피하우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차는 발견되었지만 그는 없습니다. 우진은 냉기를 느꼈다. 경찰에 신고했어? 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실종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인이고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진 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호는 뭔가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다. 그곳 어딘가에 그의 탐정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가 물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최 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할까? 우진이 물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당신의 보안을 강화하세요. 지훈이 조언했다. 경비원을 고용하세요. 아이들이 당신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알았어, 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찾을 겁니다. 지훈이 약속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사건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우진은 잠시 그의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는 초회 소장과 그녀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그는 서연과 민준만이 아니라 해피하우스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약속할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야. 우진은 즉시 행동했다. 그날 밤 그는 그의 아파트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그의 회사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요원들을 불러 24시간 감시를 설정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윤정에게 전화했다. 윤정 씨, 오늘 회사에 가지 않을 거야. 집에서 일할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정이 대답했다. 혹시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뉴스에서 재판에 대해 봤어요. 괜찮아, 우진이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해. 이해합니다, 윤정이 말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윤정은 항상 그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 중 하나였다. 사실 있어.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그리고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싶어. 누가 내 주소나 일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 윤정은 의아해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을 깨웠다. 그는 그들에게 오늘은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기뻐했다. 하지만 민주는 실망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공원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가 불평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공원에 가지 못한다면 공원을 여기로 가져오면 어때? 그는 아이들을 테라스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테라스는 작은 놀이터로 변했다. 미끄럼틀, 그네, 심지어 작은 수영장까지 있었다. 우진은 밤사이에 이것을 준비하도록 했다. 와!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우리만의 놀이터예요. 서연은 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 때문인가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진은 그녀가 얼마나 관찰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부는 그래, 그가 인정했다. 나는 너희가 안전하길 원해. 그리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잠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소장님이 우리를 찾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 우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여기서 너희는 안전해. 내가 너희를 지킬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진은 그녀의 지혜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결국 싸워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있는 게 중요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과 함께 놀이터로 달려갔다. 우진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우진은 그의 노트북을 켜고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피하우스에 대한 모든 정보, 최 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는 그의 회사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무슨 소식이야? 우진이 물었다. 준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된 몇 가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 우진이 물었다, 긴장하며. 밤중에 해피하우스에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은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정호 국제입양 중개인이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더 흥미롭습니다. 김도진 복지부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정부 관리가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것이 왜 초해 소장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부패한 보유권 소장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와 싸우고 있는 거야. 우진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훈이 동의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위험합니다. 우진 씨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위험할 수 있어.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특히 내가 보호하는 사람들이 위협받을 때는. 그날 오후 우진은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정상적인 하루를 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의 머릿속은 준호의 실종과 해피하우스의 암울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녁 식사 후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가 경계하며 대답했다. 전구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형사입니다. 이준호 씨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형사님? 이준호 씨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해피하우스 보유권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혹시 그가 당신과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진은 망설였다. 그는 이 형사가 정말 경찰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당신이 정말로 경찰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전화 너머로 약간의 웃음이 들렸다. 현명한 질문입니다. 제 배지 번호는 357742입니다. 서울경찰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진은 다른 전화로 번호를 확인했다. 강현우는 정말로 형사였다. 준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해피하우스에서 이상한 활동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설명했다. 밤중에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나오는 것을요. 그는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육권에 대한 당신의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네, 우진이 확인했다. 저는 두 아이의 보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피하우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사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아동 인신매매? 강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우진은 놀랐다. 그것을 어떻게 아셨죠? 우리는 수년간 해피하우스를 의심해 왔습니다. 강 형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조사를 막았습니다. 상부에서 말이죠. 김도진 같은 사람? 우진이 물었다. 전화선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그에 대해 알고 있군요. 네, 그와 같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요. 왜 지금 저에게 연락하시는 거죠? 우진이 물었다. 준호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진이 물었다. 정보를 공유합시다. 강 형사가 제안했다. 당신의 조사에서 발견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동맹이 필요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우진은 강 형사에게 그와 지훈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지훈에게 전화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현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진이 물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정직한 경찰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귀중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우진은 거실에 앉아 준호의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김도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남자는 평범해 보였다. 중년의 관료처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냉정함이 있었다. 우진의 전 해피하우스 보유권은 밤의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것은 꽤 잘 관리된 3층 건물로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다. 누가 이 평화로운 외관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우진과 지훈은
거리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2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 약속된 움직임의 징후를 기다리며. 강 형사가 확실했나요? 지훈이 속삭였다. 오늘 밤에 아이들을 옮길 거라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정보원이 그렇게 말했어. 갑자기 보육원의 뒤쪽에서 불빛이 켜졌다. 그들은 차에서 나와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아 뒷마당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트럭이 건물 뒤쪽의 작은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것은 평범한 배송 트럭처럼 보였다. 해피 무빙 서비스라는 글씨가 옆면에 적혀 있었다. 아이러니한 이름이었다. 최 소장이 뒷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두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둘 다 건장하고 위협적으로 생겼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건물 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우진이 속삭였다. 우리는 강형색에 알려야 해. 지훈은 강형색에 문자를 보냈다. 움직임 시작. 해피하우스 뒤편에 트럭이 도착함. 몇 분 후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줄지어 있었고 반쯤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대부분은 어렸다. 아마도 4세에서 10세 사이였다. 약 2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우진은 분노를 느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잠재적인 끔찍한 운명으로 인도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 그가 지훈에게 물었다. 아니, 지훈이 말했다. 강 형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해. 그들이 창고에 도착할 때 모두를 잡아야 해. 그들은 아이들이 트럭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소장은 뒷좌석에 탔고 두 건장한 남자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탔다. 트럭이 출발하자 우진과 지훈은 그들의 차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다. 트럭은 서울을 벗어나 인천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그들은 산업지역에 도착했다. 트럭은 마침내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우진과 지훈은 안전한 거리에 주차하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 형사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렸다. 그가 여기 있어야 해.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혼자 이것을 처리할 수 없어. 몇 분 후 다른 차들이 창고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고급 차들이었다. 벤츠, BMW, 아우디. 부유한 사람들의 차였다. 구매자들인가? 우진이 속삭였다. 공포감이 그를 덮치며. 그런 것 같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일부는 서양인, 일부는 아시아인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특히 우진의 시선을 끌었다. 김도진, 그가 속삭였다. 준호의 사진에서 봤어. 복지부의 고위 공무원. 지훈은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며. 강 형사는 어디 있지? 우진이 물었다. 점점 더 불안해하며.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그들의 전화가 울렸다. 강 형사였다. 정씨, 박씨.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함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김도진이 우리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들은 당신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진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럼 당신은 오지 않을 건가요? 저는 가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경찰들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들은 위험합니다. 떠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우진이 물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통화가 끝났을 때 우진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야 해, 지훈이 말했다. 우진은 창고를 바라보았다. 그는 안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그는 서연과 민준을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는 그저 떠날 수 없었다. 난 그럴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난 들어가야 해. 미쳤어? 지훈이 외쳤다.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난 그저 지켜볼 수 없어. 우진이 말했다. 이건 끝내야 해, 지금. 네가 가. 나중에 강 형사를 만나. 내가 시간을 벌게. 지훈은 항의하려 했지만 우진의 눈에서 결심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히어로처럼 행동하지 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민준을 부탁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 형사를 기다릴게. 함께 당신을 도울 거야. 우진은 그의 친구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그는 차에서 내려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창고 주변을 돌아 뒤쪽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내부는 넓은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른 쪽에는 구매자들이 서 있었다. 마치 경매장에 있는 것처럼. 최 소장은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최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건강하고 순종적이며 문서도 깨끗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데려간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한 익명성과 재량권이 보장됩니다. 우진은 구역질을 느꼈다. 그는 그의 전화를 꺼내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창고 뒤편에 있음. 지금 진행 중. 서둘러 주세요. 그는 계속해서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최 소장이 첫 번째 아이, 약 8살로 보이는 소년을 앞으로 데려왔다. 이 아이는 건강하고 영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매우 적응력이 좋습니다. 시작 가격은 5만 달러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우진은 공포와 함께 구매자들이 금액을 부르며 경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고 있었다. 마치 물건인 것처럼. 갑자기 우진은 무언가가 그의 머리 뒤로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총이었다. 움직이지 마. 낮은 목소리가 명령했다. 우진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려 했지만 총이 그의 머리에 더 세게 눌렸다.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말했다. 우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안내에 따라 뒷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최 소장의 얼굴이 놀람에서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전구진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비웃음을 띠며. 우리의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은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들을 마주했다. 그는 또한 구석에 있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는 서연과 민준을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들을. 두렵고 길을 잃고 필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것은 끝나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없어. 김도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정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당신은 지금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우진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최 소장이 웃었다. 경찰? 당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현우, 그렇죠? 그는 지금쯤 체포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내부 부패로 조사받고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정 회장님. 우진의 심장이 침몰했다.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변호사 친구도요. 김도진이 덧붙였다. 우리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우진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전부 녹화했어. 그가 말했다. 그의 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미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어. 김도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전화를 빼앗았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녹화가 정말로 진행 중임을 보았다. 어디로 업로드되고 있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있었다. 당신은 절대 모든 복사본을 찾지 못할 거야. 우진이 말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 그의 모든 파일이 언론사와 검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어. 당신들이 그를 죽이거나 나를 죽인다면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거야. 방 안의 구매자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최 소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이렌 소리였다. 당신이 틀렸어. 우진이 초의 소장에게 말했다. 강 형사가 왔어. 패닉이 창고를 휩쓸었다. 구매자들은 출구를 향해 달렸고 경비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김도진이 총을 꺼냈다. 이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가 우진에게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망쳤어. 총구가 우진의 가슴을 향했다. 그는 죽음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고 경찰이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혼란이 일어났다. 김도진은 아직 우진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김도진이 쓰러졌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강 형사가 그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 형사가 우진에게 달려와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최 소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에서 지훈에 의해 막혔다. 지훈은 그녀를 잡아 경찰에게 넘겼다. 말했잖아. 지훈이 우진에게 말했다. 그의 친구에게 다가오며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이들은 구석에 모여 있었다. 겁에 질려 있었다. 우진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한 작은 소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약속할게. 그날 밤의 혼란 속에서 우진은 마침내 평화를 느꼈다. 해피하우스의 악몽은 끝났다. 아이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서연과 민준도 마침내 진정한 안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어. 그가 지훈에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은 오늘 밤 영웅이었습니다. 우진 씨. 영웅은 아니야미 우진이 말했다. 그저 아버지일 뿐이야. 그들이 창고를 떠날 때 우진은 구급체 실려가는 김도진을 보았다. 그는 또한 경찰체 태워지는 초회 소장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로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있었다. 강 형사가 우진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괜찮을까요? 우진이 물었다. 아이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들을 돌볼 겁니다. 강 형사가 약속했다. 그들 모두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보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의 다른 보육원들도 조사할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강 형사가 확신했다. 당신은 내일 공식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세요. 당신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진과 지훈이 차로 돌아갔을 때 날이 밝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의 첫 번째 빗줄기가 지평선을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이 말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우진의 전화가 울렸다. 윤정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뉴스에서 체포에 대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괜찮아, 윤정씨. 우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모든 게 잘 됐어. 내가 곧 집에 갈게. 아이들에게 내가 괜찮다고 말해줘.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줘. 통화를 끝낸 후 지훈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 우진이 대답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래, 정말로 그래.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입양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겠군요. 지금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법원은 분명히 당신에게 호의적일 겁니다. 고마워, 지훈 씨. 우진이 말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죠. 지훈이 말했다. 해가 서울의 지평선 위로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진은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지훈은 나중에 오기로 했다. 그가 문을 열자 작은 발소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민준이 복도로 달려와 그의 팔에 뛰어들었다. 아빠, 그들이 함께 외쳤다. 우진은 그들을 꼭 안아주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아드레날린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그를 압도했다. 나 돌아왔어. 그가 속삭였다. 약속했잖아. 당신이 영웅이라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당신이 다른 아이들을 구했대요. 우리 아빠가 영웅이야.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난 그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정말로 안전해.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다. 윤정이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윤정 씨. 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우진이라고 불러줘. 회장님은 너무 공식적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아침 우진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했고 마치 지난밤의 공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텔레비전에서는 해피하우스 사건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다. 체포,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붕괴,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진의 이름은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 앉아있는 두 아이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팬케이크를 먹으며. 먼저 나는 당신들을 정식으로 입양할 거야, 우진이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 될 거야. 법적으로도.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어요? 민준이 물었다. 아무도. 우진이 약속했다. 너희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서연의 얼굴에 생각에 잠긴 표정이 나타났다. 다른 아이들은요? 해피하우스의 아이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도 안전할 거야. 강 형사가 그들을 돌볼 거라고 약속했어. 그들은 더 좋은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야. 진짜로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우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제안은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심었다. 알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더 나은 보육원을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네가 나를 도와줄래? 서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진이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 될 거야. 우리가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야. 우리 가족. 민준이 반복했다. 그 단어를 음미하며. 그래, 우진이 확인했다. 그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가족.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은 밝고 맑았다. 어제의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밝았다. 우진은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집에 왔다. 6개월 후 서울가족법원의 입양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우진, 서연 그리고 민준이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우진은 긴장해 보였고 서연은 침착해 보였으며 민준은 그저 신이 나 보였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 지훈이 우진에게 속삭였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공식적인 역할을 위해 참석했지만 친구로서도 여기에 있었다. 긴 여정이었어. 우진이 대답했다. 정말로 긴 여정이었다. 해피하우스 사건이 터진 후 한국 전역에 충격파가 퍼졌다. 전국의 뉴스가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붕괴를 다뤘다. 최 소장, 김도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조사는 다른 보육원들과 입양기관들로 확대되었고 더 많은 부패와 학대 사례가 밝혀졌다. 우진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이 수많은 아이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이었다. 서연과 민준. 그가 마침내 합법적으로 입양하려는 두 아이. 입양 절차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명백했고 우진은 훌륭한 아버지임을 증명했다. 법정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가 발표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윤지영 판사. 50대의 온화한 표정을 가진 여성. 그녀는 해피하우스 사건의 최종 심리를 담당했던 바로 그 판사였다. 앉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전구진 씨, 김서연 양, 김민준 군.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서연이 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법원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윤 판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실시했고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구진 씨가 서연 양과 민준 군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들썩였다.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듯했다. 더욱이 윤 판사가 말했다. 정 씨는 그의 인격과 헌신을 통해 자신이 뛰어난 부모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아이들의 삶을 구했고 우리나라의 보육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훈이 우진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따라서 윤 판사가 계속했다. 본 법원은 김서연과 김민준의 전구진에 의한 입양을 승인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법적으로 정서연과 정민준이 될 것입니다. 민준이 환호성을 질렀고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입양 증명서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서연, 그리고 민준은 앞으로 나아가 문서에 서명했다. 서연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민준은 그의 이름을 큰 글씨로 자랑스럽게 썼다. 축하합니다. 윤 판사가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 가족입니다. 법정은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우진의 회사 동료들 윤정, 그리고 심지어 강 형사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왔다. 우진은 아이들을 껴안았다. 그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린 영원히 함께야. 그가 속삭였다. 약속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약속해. 우진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법원 밖에서 그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윤정은 큰 케이크를 가져왔고 서연과 민준의 새 이름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강 형사가 우진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정씨. 고마워요, 강 형사님. 우진이 말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세요? 승진했다고 들었어요. 강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동범죄 특별수사대장으로요. 해피하우스 사건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아동보호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우진이 말했다. 당신의 재단도 큰 차이를 만들고 있어요. 강 형사가 말했다. 정의희망재단, 맞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보육원을 개설했고 가족들에게 입양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연이 이름을 지었어요. 우진이 설명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강 형사님, 혹시 준호에 대해 소식 들으셨어요? 준호는 해피하우스 사건 이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그의 증언은 재판에서 결정적이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그는 새로운 신원을 받았다. 그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강 형사가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제주도에서. 그가 행복하다고 들었어요. 우진은 안도감을 느꼈다. 준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기 아빠. 민준이 불렀다. 입주 위에 케이크 프로스팅이 묻은 채로.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케이크를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우진이 웃었다. 곧이야, 민준아. 인내심을 가져.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빠,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연아. 우진이 말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른 아이도 입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놀랐다. 다른 아이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피하우스에서 구출된 아이들 중 한 명이요. 소영이라고 8살 여자아이예요. 그녀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몇 번 방문했어요. 재단 활동 중에. 그녀는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그녀는 혼자예요. 우진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그녀의 나이에 비해 놀라웠다. 정말 그것을 원하니? 그가 물었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민준이도 원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진은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은 여전히 케이크로 가득 차 있었다. 소영 누나는 재미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우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입양은 복잡한 과정이야.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서연이 확신을 갖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빠잖아요. 그 단순한 믿음의 말이 우진의 마음을 녹였다. 서연과 민준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 그들의 눈에 있는 신뢰와 사랑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가 약속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의 아파트는 같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많이 변했다. 이제 그것은 진정한 가정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고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독신 CEO의 냉정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집이었다. 이봐, 내가 생각이 있어. 우진이 말했다. 그들이 거실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어때? 더 큰 집으로 정원이 있는, 그러면 소영이나 다른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을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큰 집으로요? 그래, 우진이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장소. 민준이 소파에서 뛰어올랐다. 수영장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우진이 웃었다. 아마도. 우리가 찾아보자.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혜진의 부모님이야. 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진의 장인 장모는 서연과 민준을 만난 후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새로운 손주들을 얻은 것에 기뻐했고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마치 혜진의 일부가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우진아, 입양이 어떻게 됐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모든 게 잘 됐어요. 우진이 대답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에요. 오, 좋은 소식이구나. 그녀가 기쁨으로 외쳤다. 아버지와 내가 축하하러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 물론이죠. 우진이 말했다. 아이들이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자 그는 경외감을 느꼈다. 1년 전 그는 혜진을 잃고 길을 잃은 채 비 내리는 밤에 혼자 걷고 있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고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한 작은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 그녀의 아빠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간단한 만남, 그 우연한 충돌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한 작은 소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구했고 그의 영혼을 구했다. 아빠, 뭐 해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생각을 중단시키며. 그냥 생각 중이었어. 우진이 대답했다. 그를 향해 돌아서며. 뭐에 대해서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호기심 많은 눈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서연이 창가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날 밤에 대해 종종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그냥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를 도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우진이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서연은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의 눈 때문이에요. 그들은 슬펐지만 친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를 도울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진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동받았다. 서연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지혜와 직관력으로. 그녀는 단지 9살이었지만 때때로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은 옳았어. 그가 말했다. 저는 항상 옳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 그녀의 나이답게 장난스럽게. 우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런 것 같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진정한 정가족으로서. 우진은 그의 비서인 윤정과 그녀의 가족을 초대했다. 그리고 지훈도. 그것은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였다.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찬. 식사 중 우진은 작은 연설을 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시작했다. 서연과 민준이 공식적으로 정씨 가족의 일원이 된 날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내 가족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진이 계속했다. 나는 혜진을 잃었고 더 이상 나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놀라운 아이들이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그들이 나에게 준 선물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항상 최선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정서연과 정민준, 우리의 놀라운 아이들에게. 정서연과 정민준 모두가 함께 외쳤다.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이 떠났을 때 우진은 아이들을 재웠다. 그는 민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곧 어린 소녀는 잠들었다. 그 다음 그는 서연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항상 지식에 목말라 있는. 좋은 책이야. 그가 물었다. 그녀 옆에 앉으며. 네, 그녀가 대답했다. 심리학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언젠가 위대한 심리학자가 될 거라고 확신해. 아니면 변호사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 삼촌처럼.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우진이 그녀에게 말했다. 난 항상 널 지지할 거야. 서연은 그녀의 책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우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를 구해줘서.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서연아, 네가 날 구한 거야. 네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혼자이고 슬펐을 거야. 네가 내 삶에 빛을 가져왔어. 우리는 서로를 구했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현명하게 미소 지으며. 그런 것 같네. 우진이 동의했다. 그가 일어나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붙잡았다. 아빠? 응?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아빠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진은 감정으로 목이 메었다. 고마워, 서연아.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내 딸. 잘 자요, 아빠.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그녀의 방을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그가 속삭였다. 우리에게 놀라운 아이들이 생겼어. 네가 그들을 사랑했을 거라고 알아. 네가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기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항상 혜진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 덕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성공, 부, 명성.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랑, 가족, 연결. 우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첫날. 진정한 정씨 가족으로서. 그는 미래에 올 모든 모험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집에 있었다. FM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전구진, 서연 그리고 민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특별히 준비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